안녕하세요. 아카데미 느티나무 강좌를 7년째 듣고 있는 70살 넘은 할머니 정애자예요. 저에게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새로운 배움터입니다. 배움을 통해 행동하는 시민의 발걸음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뿌듯하답니다. 즐거움과 나눔, 웃음과 실천이 있는 배움의 공간,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참여연대 부설 시민교육기관입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에서 아카데미 느티나무를 검색해 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새참같이 반가운 팟캐스트, 참된 팟캐스트. 근데 팟캐스트가 참되면 안 되는데, 재밌어야 되는데. 아무튼 재미와 참됨을 동시에 추구하는 유일무이한 팟캐스트. 감히. 참여연대 팟캐스트 참팟입니다. 오늘은 청년들과 함께 부글부글 끓어오른 청년들이 말하는 한국사회. 헬조선에서 노력을 강요당하는 우리 청년들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전국적으로 민달팽이 돌풍을 불러일으키고 계시는 민달팽이 유니온의 임경지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오, 이 조성주 선생님 때문에 많이 유명해진 곳이죠. 정치발전소 김경미 기획실장님입니다. 와. 청년 참여연대도 청년사회 적극 뛰어듭니다. 청년 참여연대를 준비하고 있는 천웅소 참여연대 시민참여팀장님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청년들 시각에서 한국 사회를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는지. 근데 요즘 이런 대단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뭐 이미 막 잘 알려진 이야기는 그냥 과감히 생략하고. 진짜 한국의 헬조선 맞는지 아니, 이런 이야기. 이 게스트가 많다고 고정 게스트 소개 아니요. 선생님 이 다음에 자연스럽게 보세요. 정말 헬조선이 맞는지 노력을 강요당하는지 마음 놓고 이야기해 주시고 오늘 사회자인 저와 그 다음에 고정 게스트 한상희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두 명은 주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도 없이 그냥 셋이서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헬조선 맞아요? 단도직입적으로. 헬조선이란 말을 그렇게 많이 쓴다면서요, 청년들이. 네. 예, 김경미 우리 기획실장님 예전에 평안의 독구에서 일하셨잖아요. 네. 평안에 또 그 예. 평화단체에서 좀 먼저 그러니까. 활동을 시작했고 네. 요즘은 이제 좀 이렇게 촛불을 드는 것만으로 좀 한계가 있구나 네. 이런 고민 때문에 이제 정치나 정당 이런 문제에 좀 관심이 생겨서 네 지금은 열심히 또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롭게 분노하다가 네. 정치를 변형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네, 쉽지 않다. 어. 네 이런 생각 때문에. 근데 그러면 그 정치발전소의 정치발전의 동력은 특히 청년들의 분노? 뭐 일단은 활동을 하다 보면 네. 이게 뭐 강의를 들으러 오는 뭐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액션, 크고 작은 액션들을 하는데 주로 20, 30대 청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20대 친구들이 좀 많이 와서 이런저런 뭐 정치기사 모니터링 팀 또 꾸려보고 저희도 이제 팟캐스트를 이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팟캐스트도 만들어보고 뭐 이런저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정치발전소 팟캐스트는 뭔가요? 우리 선의 네. 경쟁관계 관심 가져야 선의의 경쟁관계 저 여기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이기도 하신 서복경 박사님이랑 같이 저희가 이제 서복경의 정치 생태 보고서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야, 그래서 좋네요. 네, 그래서 주로 취지는 저희들 20대 청년들이 정치 생산자가 되어보자 이렇게 해서 주로 정치 혐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 정치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청년들이 뭐 이제 그런 이게 정치를 제대로 만들어 볼 수 있을까 꼼꼼히 한번 뜯어보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예, 정치발전소. 네. 그다음에 우리 정치발전소가 배출하신 분이 조성주 씨인데 그분은 청년유니온을 네.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 청년유니온보다 요즘에 더 잘 나가는 데가 민달팽이 유니온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오신 임경지 위원장님이 조성주 씨보다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제 경험에. 맞아요. 민달팽이 우리 임경지 위원장 정말 헬조선이에요? 네. 노력을 강요당하고 있나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 그죠. 보통
뭐 저는 최근에 이제 느꼈던 건데 이제 공공주택,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네. 이제 서울시나 이제 국토부에서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 약간 느끼는 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저임금에 놓여 있구나. 사실 보통 네.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는 청년들이라고 얘기를 하면 정말 정말 가난하거나 아주 뭐 네. 보통 우리 한국 사회 되게 최저소득층이라고 여겨지게 되지만 근데 실제로는 그 친구들 보통 임금이 한 150에서 120 정도 사이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그만큼 저임금을 강요받고 혹은 불안정 노동시장에 놓여 있는데 사실 주거비는 오르지 않고 저희끼리 하는 말이 월급 빼고 다 오른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네. 그런 만큼 이제 어쨌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또는 이 경제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불평등을 어떻게 한국 사회에서 다루냐라고 했을 때 저는 약자가 혐오를 같이 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행복주택 구이동 설명회를 다녀왔는데 네.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행복주택은 원래 박근혜 정부의 핵심적인 공약이었고, 근데 이제 국책 사업이니까 이제 SH나 서울시도 할당을 받는 목표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가 이제 부지를 찾아서 구이동 유수지에 갔는데 그 부지가 이제 2014년도에도 공공기숙사로 그때 참여연대도 계속 같이 해주신 예. 민달팽이님 유명하기 전에 진짜 그때 환경단체 취급받았었거든요. 민달팽이라 그래서 농업단체냐. 농업단체 네, 민달팽이. 그런 뭐 예. 달팽이라든지 이런 기어다니는 생물을 네. 생물을 좋아하는 분들의 모임. 그래서 예. 그런 생태 단체인 줄 알고 유수지 반대하러 오는 줄 알고 공공주택을 그런 취급 받을 때 참여연대도 많이 키워주셨는데 그때 이제 거기가 결국 무산됐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제 그때도 선거 앞두고 뭐 이래서 지방선거 앞두고 무산이 됐는데 이번에 또 다시 같은 부지 행복주택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설명회를 갔는데 주민분들이 이제 뭐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기 전에 하는 설명회인데도 불구하고 뭐 이미 1시간 정도 그냥 말을 떼지 못한 채로 진행이 되었고 겨우 한 10분 정도 서울시가 간신히 이제 뭐 여기에 뭐 스카이뷰가 될 수 있는 뭐 전망대급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청년들의 공공주택이 중요한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서 손을 들었는데 뭐 차마 제 얘기를 다 마무리하지 못했어요. 자기소개가 끝나자마자 왜 광진구 구이동에 살지 않는 청년이 와서 여기서 얘기를 하냐. 서울시에 돈 받고 온 거면 차라리 말할 기회를 주겠다.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두 가지의 말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하나는 내가 여기를 어떻게 일해서 번 집인데 고작 너희들한테 공공주택을 주는 건 너무 넌 한가한 소리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아냐. 그래서 아니, 저도 그렇게 살기 팍팍한 저도 이렇게 한가로운 삶이 아닌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뭐 차마 또 전할 수 있지 못했고 또 도둑노심보다 피땀 흘려 번 돈을 낼름 이렇게 해서 집값 떨어지면 책임질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 단순히 집이 없는 사람이 있게끔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집이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집값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전전긍긍하게 되고 또 없는 사람은 아우성을 치게 되잖아요. 헬조선이네, 헬조선. 네, 그런 점에서 거기가 바로 충분히 뭐 헬조선이네. 마땅히 그런 소리를 들어도 한국 사회에 전혀 이상하지 예. 않은 것 같아요. 아니 거기에 대학 기숙사 지어지면 청년들이 많이 오고 그러면 오히려 집값도 오를 거라고 저희는 봤는데 그분들은 공공기숙사 지으면 집값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집값 떨어지면 자기들이 팔고 나갈 때 손해 본다 이런 건데 네. 이렇게 건강한 반대는 아니지만 그때 굉장히 그러니까 약자에 대한 오히려 혐오를 경험하셨다는 거잖아요. 네. 같이 살 생각은 안 하고. 그러니까 그때, 자신의 예, 이해관, 우리 한상희 선생님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그 부담을 전부 젊은이들에게 다 떠넘기는 뭐 이런 행태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대학생 기숙사가 생겨가지고 만약 집값이 조금 떨어진다 해도 그건 봐줘야 되는데 안 봐주는 것도 웃기고 근데 네. 우리가 분석해봤는데 공공기숙사가 생긴다 해도 집값이 떨어질 수도 없거든요. 그렇죠. 아니, 한국 사회 역사적으로 아직 집값이 떨어져 보지를 않았잖아요. 아니 그리고 공공기숙사는 집값이 올라왔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때문에. 집값 떨어진다는 건 혐오 시설이 주변에 들어왔거나 화상경마장에 들어오면 집값 떨어져요 실제로. 그렇죠. 그건 전례가 있어요. 근데 네. 공공기숙사는 화상경마장 도박장이 아니잖아요. 제가 반대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제가- 오히려 학생들 사이에서 광진구 구이동은 청년들이 넘쳐나는 곳. 예, 김경미 제가 팀장님. 작년에도 한번 이런 문제 있었을 때 이게 쭉 모니터링 한번 해봤었는데 그 반대 논리 중에 하나가 대학생들이 들어오면 물란해진다. 그런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막 아니 자기 많아지고 자식들도 다 하면 대학 가고 그럴 텐데. 그래서 그 논리가 약간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이게 청년들이 이렇게 보는구나. 사실 학업을 하기 위해서 올라온 예, 친구들과 어떤 그러니까요. 독립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는구나 좀 싶어서 좀 답답했었고
네. 오히려 그뭐 네, 한상희 물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청년들의 어떤 그 문화들을 네. 정말 문화 공간으로 키워 나갈 수도 있잖아요. 뭐 홍대나 뭐 그런 그쵸. 것처럼. 예, 그러니까요. 자유와 논란의 실체는 낭만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여기 사실 그 집값이 조금이라도 떨어질까봐 그냥 그 논리까지 만드신 거겠죠. 그래서 근데 그런 얘기를 예. 자식 보통 그분의 이제 자녀들은 또 다른 데 가서 또 네.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할 수도 있는 사람들인데 예. 그런 아이들한테 그렇게 이제 막말을 이렇게 막 쏟아내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가 이렇게 왜 이렇게 같은 세대 간에 서로가 이렇게 전쟁하듯이 지내버리게 되었을까 좀 그런 문제에 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분들 나름으로는 또 사회복지도 취약하고 노인이 되면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집값을 무조건 지켜야 된다 생각하시게 된 거니까 결국은 정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정치와 대자본 말고는 이렇게 잘 살 수 없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싸우게 서민들끼리 그렇죠? 네, 네. 그런 상황인데 청년 참여연대를 준비해온 우리 정은석 팀장님은 네. 아니 왜 참여연대가 청년 참여연대가 준비하게 된 거예요? 네, 올해 뭐 청년들하고 뭘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뭐 뭘 잘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 약간 무서운데요, 소장님? 네. 어떻게 초장님 팀장님한테 이렇게 권위적으로 하실 수 있어요? 저도 약간 재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재밌게. 아니 속으로는 너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진짜 잘해봤으면 아닌 것 해서. 같은데요? 팀장님 다 말해주세요. 네, 올해 참여연대는 이제 청년 참여연대를 준비하고 있는데 예. 부설 기관으로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요. 뭐 과거에 이제 참여연대가 청년의 문제를 다루지 않았던 건 아니고 예전부터 뭐 안진걸 팀장님이 예. 적극적으로 했었던 이제 반값 운동, 반값 등록금 운동 여기서 공부부터 해가지고 약간의 아부도. 예, 아유,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올해는 좀 더 이제 종합적으로 그리고 예. 이제 당사자들을 모아서 스스로 대변하고 연대하는 이런 당사자 조직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참여연대 시민참여팀에서 이제 주무부서로 하고 있어서 오늘 네. 나왔는데 이미 당사자 운동 열심히 하고 계시는 이런 청년 단체 활동가들의 이야기도 많이 듣고 또 네. 조언도 직접 들으려고 오늘 나왔습니다. 청년 이슈에 힘을 보태겠다. 네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청년 이슈에 판을 키우자.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잘해주시고요. 항상 민달팽이 유니온과 정치발전소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아니 저희 좀 지도 좀 해주세요. 지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예. 같이 하는 거지. 그치 같이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그 청년들이 아무튼 뭐 맨날 3포 세대, 5포 세대 이런 이야기는 이제 김무성까지 막 하던데 언제 청년에 관심 있었다고 그렇죠?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분은. 예전에는 청년들이 막 알바 노동자들이나 청년들이 뭐 최저임금도 못 받고 막 폭언당하고 성희롱 당하면 착한 자본가를 찾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막 우리를 모욕 주고 박근혜 대통령도 모두 다 중동에 갔으면 좋겠다 이래놓고는 갑자기 요즘에 청년에 대한 관심이 생겼대. 왜 그런 걸까요, 임경지 대표님? 총선이 시작된 거겠죠. 오 너무 야 정치를 잘하신다. 아니요, 그런 이야기를 예. 하면 청년들의 정치적 힘이 그만큼 세다는 거거든요. 세지기도 네. 했다. 예. 그건 다행이네요, 그렇죠? 우리가 힘이 세져야 되잖아요. 근데 예. 대체로 이제 저는 많이 이용당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사실 청년 문제라고 하는 진단이라던가 그다음에 그런 어려운 현실들을 드러내는 거는 저는 지난 2012년 총선부터 적지 않은 흐름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그래서 청년의 삶이 나아지는 정책이 존재했냐라고 예. 하는 것도 저는 다른 그렇죠. 답인 것 같고 뭐 이런 생각도 해요. 이용할 거면 제대로 이용해서 그러니까요. 조금이라도 낮게 하던가 근데 이거는 예. 뭔가 낡고 낡은 이미지가 돼서 결국에는 누군가의 또 다른 삶을 지키기 위해서 청년이 다시 방패막이로 하는 것, 가령 노동시장 구조개혁, 예. 혹은 뭐 국민연금에서의 뭐 소득 대체율 예. 인상인가 보험률 인상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 청년의 볼모로 들어가는 이런 정치판에서 어떻게 입장을 세울 것인가라고 하는 건 어쨌든 청년 이제 당사자 운동 단체로서는 늘 고민이죠. 이슈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잃지 않는 것. 그러니까 제가 그 대목에서 한 말씀 드리면 만약에 청년의 진짜 환심을 살려고 했다면 예를 들면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하겠다라든지 공공임대주택 1인 가구 많으니까 10평에서 15평에서 20평 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전원에게 제공했다 뭐 이런 건 전혀 없고 뭐 임금 피크제하면 청년이 해방된다는 거짓말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더 열받은 거죠. 네. 김경미 실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임경지 위원장이랑 똑같은 생각인데요. 지금 이제 사실은 뭐 내년 총선이 다가오면서 뭐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뭐 혁신위에서 예. 뭐 청년 할당제 뭐 가산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안을 내놓는 것은 사실 이제 청년들의 마음을 좀 이제 사야겠다. 그 표를 우리 표로 그러니까
각자 이제 이 유권자의 그래도 한 30% 이상 되는 이 유권자의 표를 예. 자기들이 가져오겠다 이런 전략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뭐 청년이라는 담론 자체가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좀 되게 시혜적인 입장에서 청년을 좀 접근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뭐 할당제 이런 것들도 그냥 뭐 사실은 이제 청년들이 어떤 한국 사회 주체로서 어떻게 리더십을 형성해서 좋은 정치 리더로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좀 근본적인 구조를 같이 만들면서 해야 되는데 마치 뭐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어떤 청년 비례 몇 석 주거나 할당제 몇 개 주는 걸로 이제 할 일을 다 한 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 버리고 마니까 사실 청년들 내에서도 그냥 그 아젠다를 가지고 씨름하는 주체들이 정치에 막 들어가서 어떤 변화를 바꾸려고 하기보다 그냥 가산점 몇 점 가지고 20대와 20대 청년과 30대 청년과 40대 초반 청년이 싸우는 꼴이 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참 문제다. 기존의 기성 세대들이 청년을 바라보는 모습이 어쨌든 주체가 아닌 어떤 시혜의 대상으로 보는 거. 그래서 계속 청년 문제가 굉장히 요란하지만 사실상 선거 끝나고 나면 별로 이렇게 주요한 아젠다가 또 안 돼버리고 말이에요. 저는 이거가 좀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예. 사실 그 예, 한상희 선생님. 새정년의 그 혁신한 뭐 청년 할당제 이야기를 하지만은 네. 더 절실한 거는 청년들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조직해낼 그렇죠. 것인가. 네네. 그들의 의견을 그들이 목소리로 낼 수 있는 그런 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는 게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네, 맞아요. 이 혁신안을 바라보면서 좀 아쉬웠던 점이 그런 점이에요. 예. 뭐 티오 몇 개 주고 그거로 끝나면은 지금하고 달라질 게 전혀 없는 거죠. 그냥 이용하는 거죠. 예. 오히려 그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어떻게 뭔가를 제대로 만들어주는 그런 노력들을 뭐 어른이라고 그럴까요? 예. 정말 어른의 입장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예. 더 이상 이 그 청년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런 체제가 그 존속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우리 한상희 선생님은 늘 푸른 청년 같으신 분이에요. 근데 제가 근본주의자예요. 그렇죠. 근본주의자, 휴머니스트신데 그 부분도 저는 더 약간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을 더 비판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새누리당보다 나은지는 모르겠지만 청년 입장에서는 역시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그 청년 할당 이야기는 했잖아요. 몇 석 더 주겠다는 식으로. 그것도 믿으시면 안 돼요. 네. 막상 총선되면 그것도 안 지킬 거예요. 왜냐하면 4년 전에도 20대 2명, 30대 2명씩 4명을 보장했다고 약속해서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정말 600명? 예, 제가 알기로도 제가 그 중에 뭐 상당히 많은 몇십 명은 알았어요. 600명 중에서 아주 훌륭한 젊은이들이었어요. 정말 국회의원 하셔도 되는 분들이에요. 근데 20대 2명 배치 안 해버렸잖아요. 막판에 그렇죠. 사기를 친 거예요. 사과도 제대로 안 했어요. 제가 지금도 화가 나요. 정말 야당이 저는 그 부분에서는 달라지길 바랬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죠. 저는- 김경민 시장도 네네. 기억하시죠, 생생히. 네, 근데 그때 사실은 좀 저는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있는데, 예를 들면 한국에서 어쨌든 뭐 여당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또 가진 이제 제1 야당이 그 청년 문제에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고, 그때 많은 표를 사실 가져갔잖아요. 사실 뭐 대선 때나 총선 때나. 근데 예. 사실은 이제 그쪽은 이제 그렇게 된다면 정말 청년 정치인들을 키우기 위한 제도를 계속 만들어갈 책무가 사실 있는 건데. 예. 사실은 지난번에 이제 지방선거 때만 해도 2014년 작년 예. 지방선거 때만 해도 그 기초의원 당선자들의 그 재산 비율을 이제 그 한겨레에서 분석한 걸 나왔는데요. 5분의 1이 10억 이상 자산가였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 10억 이상 자산가면 사실 중산층 이상의 상위 몇 퍼센트 그래도 예. 안에 드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말은 이미 이제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 기초의원, 구의원, 시의원, 도의원 되는 것보다 사실 국회의원 되기가 오히려 더 어려운 구조라는 걸 알 수 있다고 저는 그렇죠. 봐요. 그래서 예. 그 말은 이제 진짜 지역에서 유지 아들 아니면 집에서 좀 한 1,000만 원, 5천만 원 만들어줄 수 있는 아이가 아니면 출마 자체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문제들부터 사실은 좀 개선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얘기는 없고, 그리고 이제 기초의원이나 이런데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랑 국회의원은 상시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는데 기초의원이어도 사실은 후원금을 모금 못하게 네.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20대 그래도 신입사원 일반 기업에서도 신입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데 예. 젊은이들이 예를 들면 민경지 위원장이나 아니면 천 팀장님 같은 분들이 예. 이렇게 하다가 내가 사회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바꾸겠다, 정치 출마를 하려고 하면 당장 돈 문제부터 걸리고 굉장히 많이 어려운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기초 할당제나 이런 티오 주는 것도 좋지만 그건 그냥 사실
윗사람들 몇 명 뽑아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근데 정치를 하려고 하는 수많은 청년들은 그 안에서 또 공천, 바탈되기 위한 헬 전쟁이 벌어지고 이미 사실은 헬 정치는 헬 정치. 헬 정치가 되고 청년에게는 있어요. 정치가 헬 정치네. 네네네. 지옥 같은 청년들 간의 경쟁이 굉장히 접근 심해졌어요. 가능성이 아예 없는. 예. 저는 이제 그런 문제를 오히려 혁신위에서 얘기를 좀 해주고 기존 국회의원들이 기초의원들에 대해서 혹은 기초의원을 지망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예.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해라라는 요구는 했으면 훨씬 더 저는 좀 진정성이 있었을 것 같고 좋았겠다. 좀 아쉽긴 했었죠. 아무튼간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좀 낮지만 그런 지적을 우리가 뭐 하다 보니까 이 기득권 세력, 기성세대에 대한 분노가 바로 야당한테부터 야당으로도 가네요. 뭐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야당이 청년 친화적인 척 해놓고 사실은 안 그런단 말이죠. 이번 혁신안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해요. 우리 청소 팀장님이 눈빛이 번쩍이는데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아니 저도 이야기하세요. 기사를 본 걸 좀 소개를 드리면 네. 그 지난번에 이제 청년들이 얼마나 정치에 좀 참여하고 있는가, 정당들이 얼마나 이제 당원들의 이런 나이가 어떤지 대해서 이제 통계를 한 기사를 예, 소개해드리면요, 제일 젊은 정당이 그나마 정의당이에요. 정의당이 예. 42.5살. 그리고 당원 평균이요? 당원들의 이제 평균 예. 나이. 우선 40.5살. 새정치민주연합 평균 당원들 나이를 보고 놀랐는데 무려 58살입니다. 아, 네, 예. 흔히 뭐 많은 댓글이 이제 예. 정년이 2년밖에 남지 않은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이런 이 표현도 썼는데 이 제1야당이 보면 네. 상당히 좀 노쇠한 느낌이 들잖아요. 실제로 그게 당원의 연령하고도 관련이 있네요. 그렇죠? 네네. 뭐 그냥 우리가 객관적으로 정의당은 약간 젊은 느낌이 있긴 하잖아요. 조성주 씨가 많이 만들어 놓은 부분도 있지만 네. 근데 실제 그렇죠. 이렇게 저도 처음 들었어요. 이 네. 기사는요. 새누리당은 몇 살인가요? 새누리당은 기사 취재 응하지 않아가지고 그 공개를 할수 뭐 없다고. 아마 60대 중반 정도로 나오겠죠. 옛날 네. 민정당 시절부터. 뭐 아무래도 뭐 불리하니까 공개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새누리당 이야기가 나와서 네. 여쭤보고 싶은데 그 대통령 직속으로 뭐 청년위원회인가 뭐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뭐 하는 됩니까? 혹시 알고 우리 계세요? 안상희 선생님 평소부터 열받으셨죠. 광화문에 현판은 엄청 커요. 예. 뭐 하는지 몰라요 저도. 근데 임경지 대표님은 보니까 가끔 그 청년위원장하고 토론하던데. 아니 뭐 푸드트럭 네. 그 뭐 허용해서 뭐 캠퍼스에 장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런 이야기는 하고 있던데. 그러니까 4년제 대학 나와서 중동으로 가거나 푸드트럭을 하는 거예요. 박근혜 청년 딱 두 개입니다. 중동으로 가거나 아니 푸드트럭 가거나 아니면 임금 빚기제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네. 몇 자리 생기면 그거라도 물고 늘어지라는 그러니까 건데. 아버지 월급 예. 깎아가지고 받아오라는 근데 거죠. 청년위원회는 우리 임경지 대표님 잘 알죠. 그 청년위원회하고 첫 토론은 참여연대에서 잡아주신 걸로 했었는데 사회복지원에서. 네. 했었는데 실제로 기존의 청년 문제라고 하는 건 일자리 문제였죠. 네. 그래서 일자리를 많이 제공해서 보통 이제 취업이라고 하는 대기업을 규제해서 일자리 여는 거는 정부가 이제 힘이 되니까 주로 창업 정책을 많이 써왔고 그래서 대체로 이제 청년위원회 위원장들 출신이 좀 유명한 창업가 출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벤처사업가 출신들이 많고 이번에도 신용화 위원장님 그러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청년위원회라고 하는 대통령 직속으로 청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특별기구를 하는 건 저는 어쨌든 되게 환영할 일이라고는 기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가? 좀 제도 안에 대한 예산 싸움인데 사실 예산이 이제 거의 없는 거죠. 주로 뭐 실태조사 하거나 아니면 뭐 청년 취업 버스 뭐 이런 거에서 이제 뭐 캠퍼스 투어 같은 거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서포터즈 뭐 우리 보통 얘기하는 그런 청년들과 함께하는 대외 활동성으로 이제 참여를 유도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청년위원회가 저는 기성세대의 혹은 기성정치의 균열을 내는 작업들을 충분히 행정부 내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나름의 기대 아닌 기대를 했던 거죠. 사실 저는 단순히 그러니까 뭐 어떤 특정 단체의 나이가 어리거나 혹은 청년 비율이 많다라고 해서 그 조직이 친청년적이다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청년이라는 이슈를 가장 정치적으로 잘 활용했다. 어쩌면 새누리당이 이준석 비대위원장 출신이 아닐까라는 비대위원 출신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기성정치에 어떻게 균열을 내고 청년들이 진입할 수 있는 걸 어떻게 뚫어줄 건가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은 내가 열심히 하면 이준석처럼 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갖게 하거나 그런 식으로 아예 구조가 안 빠지면 아주 상징적인 인물을 내세우고 그런 뭐랄까 정치적 욕구라든가 이런 걸 자극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정말 좀 길더라도 탄탄한 이제 구조 경험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청년할당 국회의원도 되게 중요하지만 각 정당의 청와기를 어떻게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위상을 강화할 건가 저는 정당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무겁게 가져가야 되는 거고 행정부 내에서도 청년위원회
그러면 새누리당 어쨌든 이제 행정부니까 뭐 새누리당의 청년학생위원회나 이런 것도 잘 연계해서 그 뜻을 이어받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될 텐데 좀 그런 네트워크 구조들이 그 누구도 보이지 않고 예. 결국에는 파편화된 그 뭐랄까 입맛에 따라서 기구를 발족시키고 다시 그냥 소멸되게 하는 그냥 뭐 그러니까. 보여주기. 이런 식의 지속 가능성이 담보가 되지 그렇죠. 않는 게 문제가 아닐까? 그 새누리당에 청년위원회가 있어요? 있긴 여의도 있나요? 있어요. 그리고 새누리당 대학생위원회도 있나요? 위원회 미래세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거 보면 활동이 거의 그렇죠. 없다는 것 같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청년위원회가 있나요? 네, 그리고 대학생위원회도 있죠. 대학생위원회는 반값 등록금 운동 같이 해서 제가 존재를 인식하는데 청년위원회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아니 제가 냉정히 말하는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 지금 두 분이 그런 지적하는 거잖아요. 네. 정당에서 청년이 액세서리로 지금 전락해 있다. 사실 김경미 제가 실장님. 제가 알기로는 저도 청년위원회 저 당원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정의당 청년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새정치민주연합 아, 네, 예. 제 당원인데 당밍 아웃됐어. 당미 당밍 아웃됐어. 예. 안 되나 이거 말하면 안 되는 아니, 건가?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아니 정당 활동은 장려당 맞아요. 장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야 근데 됩니다. 제가 새정치 이렇게 되면 또 당 해당 행인가 모르겠어요. 아니, 이렇게 괜찮아요. 이렇게 막 윤리위원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청년 근데, 당원들은 해당 네. 행위를 해도 돼요. 네. 엎어야 돼요. 근데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처음에는 공부 차원차 이제 정당에 대해서 공부 차원차 하다가 좀 애증이 생겨가지고 일단 당원이 일단 됐어요. 당원이 돼서 이제 기초적인 것부터 굉장히 많이 물어봤어요. 예를 들면 저기 전화해가지고 저기 이 당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그 당원 네. 브로셔 같은 거 좀 있나요? 했더니 굉장히 당황하시면서 홈페이지를 보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좀 신입 당원이 되었는데 혹시 당원 교육을 좀 받을 수 있나요? 없는데요. 이러는 거여서 굉장히 사실은 시민단체 활동을 했던 네. 이 사람 입장으로서는 이렇게 너무 이게 기초적인 게 예산이 또 엄청 많잖아요. 한 엄청 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좀 많이 당황했어요. 그래서 많이 당황했는데 일단 그 청하기 같은 경우도 아마 이게 그 위원장 청년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된 거는 올해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친구들이 이렇게 막 열심히 전국 단위에서 대학생들 소집해가지고 이렇게 대학생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놓으면 갑자기 당 대표가 바뀌면 야 너 나가 우리 계파에 대학생 심어야 돼. 그럼 또 열심히 사실 한 뭐 몇 개월 1년 공들여 세워놓은 조직에서 갑자기 대학생 대표가 바뀌어버리고 근데 그런 게 사실 청년이도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청년 리더십들이 팀이 형성될 그게 없었고 예. 그다음에 또 리더십이 이제 형성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어른들의 계파 싸움에 청년들과 대학생들의 리더십이 계속 이렇게 바뀌는 구조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 내부에서 일단 제대로 된 어떤 토론 문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은 이제 한 1년간 그 청년이 카톡방에서 미팅을 했는데 오프라인 모임이 없고 이제 카톡방만 있는 거죠. 일단 정당이 공중에 이제 땅에 뿌리 내리지 않는 정당이라는 게 사실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다못해 이제 제가 최근에 최저임금 그 이제 인상 관련해서 굉장히 또 청년 유니온이랑 많이 청년 단체들이 뛰었잖아요.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 그 전국에 모임도 있고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 청년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냐라고 했다가 제가 된통 여러 가지 이제 좀 혼을 났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20대도 있고 20대 신입사원, 그러니까 취준생도 있고 20대 신입사원도 있고 30대 대리도 있고 40대 사장도 있다 보니까 이게 섞여 있으니까 이게 무슨 최저임금을 올라가면 얼마나 우리가 많은 한국 사회가 힘들어지지 않냐 이런 얘기도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새정치민주연합 청년위원회에서 45세 만 45세까지니까 만 사실상 45세까지? 47세까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는 그 중에서 이제 좀 청년들이 막 적극적으로 의견 20대 초반인 30대 초반의 친구들이 얘기를 하면 후배 그렇게 하면 안 되네 이런 갑자기 이렇게 딱 찍어 누르고 이러니까 그 토론하다 갑자기 나이 물어보는 거랑 네, 그렇게. 근데 몇 살이세요 물어보고만 그렇게 똑같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심지어 전화까지 어. 받았어요. 한 모르는 분한테 제 번호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검색하면 너무 쉽게 밤 나와요. 9시 반과 10시 사이에 그래서 한참 처음에 얘기를 듣다가 그런데 혹시 제가 당원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는데 이 당에서는 토론하다가 잘 안 되면 후배한테 이렇게 전화하시냐고 이렇게 딱 얘기했더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러고 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 문화가 그러니까 그 좀 많이 이렇게 개선될 문화가 많은 것 같아요. 아직 멀었네요. 사실 그 한사희 선생님. 네,
그 우리나라 제2의 정당이잖아요. 역사도 예. 60년이 돼가지고 뭐 그 기념식을 한다 만다. 그러니까 올해 무슨 60년이라고 막 뭐 하던데요. 예. 그런데 내부적인 의견 수렴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김경민 실장님이 이야기한 제가 사례 하나 잠깐 말하면 계속 새정치민주연합 대학생위원회에서 반값 등록 회의를 나오는데 갑자기 안 와요. 그래서 연락해 보니까 어느 대표가 되자마자 기존 멤버들 전부 다 갈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넘게 아무도 집행부를 선임을 안 해주고 있대요. 맞아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막 욕했어요. 이런 빌어먹을 정당이 어딨나. 입으로는 청년 이야기하면서 나쁜 놈들이다. 제가 막 제1야당 욕을 엄청 했어요. 전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청년은 아니 액세서리로도 활용을 안 하는 게 심지어 그냥 시끄러우니까 자기 편 못 만드니까 비워놔 버린 거예요. 아 나쁘더라고요. 오늘 근데 제1야당 이야기를 막 하게 되죠. 자 심지어는 좀 개방적일 거라고 믿었던 제1야당까지도 이러니까 청년들 분노가 얼마나 크겠느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까요, 청취자들께서. 이건 오늘 100% 팩트만 말씀드린 거예요. 정말로 제1야당에 있었던 일이니까 이 부분들은. 근데 이제 3포 세대, 5포 세대, 심지어 9포 세대까지 나왔어. 9포 세대. 임경님 대표 너무 이게 어떤 분들은 이게 불편하다는 청년들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청년들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선의로 시작했는데 어느 날은 마치 청년이 무기력하고 아주 그냥 너무 고통 속에서만 그냥 사는 존재처럼 일종의 청년의 주체성, 그러니까 변혁에 대한 어떤 열정 이런 것이 거세된 개념처럼 비춰진다. 그래서 그 보니까 김무성 대표가 청년들 걱정하는데 뭐 5포 세대라고 막 하니까 대학까지 대자보 붙었더라고요. 그렇게 규정하지 말라고. 당신은 우리 그런 세대 아니라고. 우리가 자포자기 한 적 없다고. 어때요? 요건 좀 논쟁이 있나요? 사실 뭐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를 이제 반영한 그렇죠. 말이겠죠. 그 사실 말이 있었죠. 누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 관계를 포기하고 건강을 포기하고 대학을 포기하고 일자리를 포기하고 집을 포기하겠어요. 그만큼 네. 달성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보통의 이제 중산층 혹은 40대 이후의 기성세대라고 표현되는 그 일정 정도 나이에 들어서면 획득을 자연스럽게 하던 것들이 더 이상 획득하지 못하는 사회에 된 거죠. 그만큼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졌고 자산 불평등이 너무 심각해진 것이 아닐까라는 말 같고요. 네. 저는 그런 점에서 뭐 포기 세대라고 하는 여러 가지 워낙 그 청년을 규정하는 게 많아서 거기에 일일이 대응을 하기보다 그거를 나타내는 그 원인은 그럼 어떤 구조의 불평등이 있는지를 드러내고 그러면 우리가 걷어내야 될 거는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난무하는 지적들인데 전 여기서 제일 핵심인 거는 그래서 청년들이 불쌍해하면 되게 도와주거든요. 저 너무 살기 어려워. 제가 월세를 뭐 40만 원 내는데 집이 이 팟캐스트 이 녹음하는 방을 반만 하고 이러면 막 아이고 불쌍하다 어떡하냐 요즘 우리의 꿈나무는 이러면 안 되라고 얘기하지만 전 주거권을 보장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공격적이고 첨예한 이해관계 선상에 놓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포기 세대라고 불려오는 거의 핵심은 사실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달성하지 못하는 기존 세대와 다른 새로운 진입장벽이 높아졌고 여기에 비빌 곳도 없는 지금의 청년 세대의 어려운 현실을 얘기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불평등 한국 사회에서 그럼 이들의 제도적 진입을 보장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얘기였는데 이들이 그런 권리 주장을 하게 되면 굉장히 기존 사회를 해치는 존재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주택 같은 경우도 청년들이 불쌍해라고 하면 그래 집이 필요하지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공공주택 지으려고 하면은 내 집값이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뭐랄까요 공격적인 존재로 비춰지는 건 저는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쌍한 존재 남을 거냐 아니면 시민으로서 내 권리를 주장할 거냐. 워낙 한국 사회 시민권이 좀 잘 합의되지 않고 그러니까 세월호 유가족들한테도 그러니까 뭐 유가족 피해자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도와주지만 그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할 때 굉장히 혐오하잖아요. 그만큼 권리 주장에 박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이렇게 강하게 반대하고 저항하는 사회가 너무나 야만적인 거 아닌가?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이 요즘 그러니까 많이 들어요. 연애, 결혼, 출산 3포, 그 다음에 취업, 주택까지 5포, 거기다 인간관계, 희망, 외모, 건강 포기 9포인데 이렇게까지 포기한 세대라고 만약에 안쓰럽게 규정한다면 기성세대나 기득권 세력에서 도와줘야 되잖아요. 너무 가혹하다고 오히려 연대해줘야 되고 근데 그렇게 규정하면서 권리 요구하면 집밥을 버린다는 거죠. 네. 엉뚱한 대책 내놓고 중동 가라, 푸드트랙 만들어라. 저 말하면서 자꾸 나를 쳐다보는데요. 아니 그렇죠. 이제 우리 중엔 제일 기성세대시니까 저는 아직 40대. 저도 자꾸 사실 얼굴을 뭐, 보게 되네요. 근데 우리 선생님 한상희 선생님은
진짜로 연대하시는 분이니까 청년의 어느 칼럼에서 네. 뭐 3포, 5포 뭐 그게 포기한 게 아니다. 주어가 네. 잘못됐다. 그렇죠. 포기하도록 강요당했다. 네. 또는 네. 박탈당했다고 이야기를 그걸 하더라고요. 달라는 거잖아요. 네. 오히려 그런 권리를. 근데 사실 이제 이걸 거꾸로 놓고 보면요. 우리 젊은이들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것들이 그 3, 5, 9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뭐 베이비붐 세대라든지 또는 뭐 386 보통 지금 이제 50대, 60대죠. 이런 세대가 기득권을 딱 공각에 형성하면서 오히려 젊은이들부터 뺏은 거거든요. 네. 또는 젊은이들이 못하게 자기들이 이익을 위해서 방해한 거죠. 지금 이 순간에서는 3포니 9포니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지금 우리 천연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기성세대가 뭔가를 희생하고 내놓아야 될 판이죠. 네. 그 3포 세대, 5포 세대를 위해서 기성세대는 그럼 뭘 내놔야 되는가 이 논의들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게 이제 기껏 그 잘못 오용돼 가지고 뭐 임금 피크제 그딴 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 서로가 공화적인 차원에서 공존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예, 좋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노동시간 단축이나 민간 대기업의 청년 고용 할당제나 그렇죠. 아니면 사내 유보금이라든지 법인세 인상이라 여러 가지로 청년 일자리 진짜 만들 수 있는 대책들 다 거부하고 사실 생겨도 몇 자리 생길 수도 없고 또 그게 꼭 정의로운지도 모르는 임금 피크제를 하면 마치 청년이 해방될 것처럼 말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 전에 청년 단체들이 반박 기자회견도 했었잖아요. 저희도 이제 그걸 같이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가? 이제 보통 이제 우리 참여연대 팟캐스트 듣는 청취자들까지는 이런 문제의식은 다 공감해 주실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분들이 이제 지금 우리 방송 현장에 안 계시면 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뚫을 건데 이걸 물어볼 것 같거든요. 참여연대는 그래서 청년 참여연대를 만들어가지고 에너지를 결집시켜서 연대하겠다 이런 것 같은데 그래요, 청소 팀장님? 그런 이야기도 한번 해주세요. 네. 네. 저도 뭐 진단, 뭐 현실에 대한 진단 자체는 뭐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 현실에 대한 진단이 너무 무겁고 이걸 진단을 넘어서 미래까지 규정을 해버리니까 많은 청년들이 이거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네.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저는 네. 뭐 진단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청년들이 미래까지 포기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좀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좀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과감하게 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가능성을 질문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저도 최근에 이제 읽은 책 중에 네. 이제 오마이뉴스 오연우 기자가 쓴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어. 이 책 제목이 상당히 큰 울림을 줬던 것 같아요. 아 우행가. 제가 순간 빌렸어요. 아, 우행가. 오연호 선배 모르 줄았는지 모르겠지만 우행가. 우행가. 네. 일본 그래서 말 그런 같아요. 질문에서부터 좀 시작해야 앞으로 된다. 그러자 우리가 만들자 우행가. 우행가 세대. 좋네요. 우행가 세대. 우행가 세대. 우리는 계속 행복하다. 웃고, 네. 우행 우리들의 행복을 쟁취하는 세대. 뭔가 우행쟁. 계급장 떼고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아 우행가. 아 저는 예, 또 예, 여기 김경미 덧붙여서 실장님, 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실 이 청년 문제를 청년만의 문제라고 저는 보지는 그렇죠.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청년 주택 문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에서 부모님들이 이제 고스란히 떠안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아파하거나 예. 아니면 그 다음에 교육 문제도 그렇고 결혼 문제도 사실은 뭐 청년들이 이제 이런 높은 이제 그런 집값을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 또 부모님이 대출 받아 해주시거나 이런 게 많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 2030으로 대표되는 청년 문제가 아니라 2030 그다음에 5060 사실 세대 간 연대가 이루어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주택, 교육 뭐 이런 취업 문제 이런 거는 사실 일단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커져야 된다 저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좀 시민들이 이렇게 각자의 조직 각자의 뭐 여러 가지 결사체를 중심으로 해서 노조든 혹은 뭐 부모 그러니까 취업 못한 아이들을 둔 부모 연합회 뭐 이런 거든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좀 다양한 이런 민달팽 유니언 같이 이런 모임들이 좀 많이 만들어져서 예. 각자 그 조직들이 적극적으로 정부의 역할을 요구할 수 있는 모임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예. 예를 들어 제가 사실은 이제 2013년에 청년 유니온이랑 그리고 이제 이번 여름에 이제 또 발전소랑 같이 해서 유럽을 다녀오게 됐었는데요. 청년 유니온하고 정치발전소가 네네네. 유럽을 따로따로 이제 한번 같이 갔다 아 왔는데 따로따로 네네네. 갔다 복지국가 갔다 오신 건가요? 그렇죠. 와, 근데 부러워라 부러워. 언제 유럽 한번 가보나. 근데 가서 네. 참 많이 배웠던 거는 네. 이게 2030과 5060 간의 세대 연대가 너무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예를 들자면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유학생일지라도 만약에 파리나 이제 네덜란드나 뭐 독일 이런 데가 유학생들한테도 월세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외국 학생에게도 네네네. 그렇죠. 독일도 유학생들 등록금을 안 받아요. 네네. 심지어 유학생한테도. 네, 그래서 네. 제가 등록금을 준다는 거는 무료라는 건 제가 알았는데 네. 어떻게 월세를 주냐, 그러니까 이제 렌트비를 더 주냐. 나아가서 네네. 야, 그- 대단하다. 그 같은 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국 네. 국민 아니라 유학생들까지 그렇게 얘기했더니 일단 학생은 경제활동을 못하니까 렌트비를 월세를 만들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예를 들자면 네. 이제 부산에 살고 있는 친구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공부하러 오고 싶은데 성적은 되지만 만약 경제적으로 주거비가 안 된다. 주거비가 안 네. 돼서 서울을 선택할 수 없으면 그거는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의 균등이 깨지는 거다. 그래서 이제 자기 집의 경제력에 따라서 그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못 받은 거는 그거는 정부가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해서 월세를 이렇게 유학생들한테도 주더라고요. 그 학생이 된다는 건 생활이 네. 안정된다는 네네네.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다 장학금 받는다고 그렇게 뻥치고 뭐 그러죠. 정말 대단하네요. 그래서- 정말 네. 배우고 싶. 그래서 저는 그게 어. 이게 뭐라 그럴까? 예. 이게 항상 제가 이제 민달팽이 유니언 그때 출연이 막 이렇게 활동하고 있을 때여서 근데 한편으로는 상상이 잘 안 됐어요. 이게 우리나라에 가능할까? 네. 근데 이미 저 나라는 가능한데 네. 그 나라 우리나라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예. 결국은 예산의 어떤 뭐랄까 우선순위 그거의 문제라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5060의 어르신들도 좀 이렇게 어떤 자기 짐 내가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기회를 주겠다는 그러니까 자기 짐을 덜으시는 의미로라도 같이 연대하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 오히려 정치권들이 오히려 5060과 2030을 가른다는 생각 좀 들었어요. 네. 자기들 표를 집합시키기 편하게 오히려 가른다. 충분히 연대시킬 수 있는데 저는 네. 그거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좀 정치권에도 책임이 그러니까 좀 우리 있다고 국민이 생각합니다. 분열되면 안 되는데 사실은 그 아파트 하나 겨우 얻어가지고 아주 어렵게 사시는 분이나 2030 세대나 어떻게 보면 정권의 잘못된 정책이나 재벌 대기업 말고는 제대로 살 수 없는 이 사회경제 구조의 희생자들인데 두 5060 세대와 2030 세대가 싸우게 만들어버린 거 아니에요. 이걸 우리는 그렇죠. 거부하자는 거니. 야, 우리 김경규 실장님, 그러니까- 김경기 대표님. 예. 그러니까 저도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왜 이렇게 청년이 정치 이슈에서 잘 되나 했을 때 요즘에 이제 투표 성향이 가를 수 있는 게 세대 투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이제 더 이상 이제 소득이 낮고 높은 혹은 자산이 있음 없음으로 약간 투표 성향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건 이제 나이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더 이제 목매는 예. 것 같고 저는 그만큼 지금의 청년 세대가 직면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고 청년 세대가 진입하기 어려운 위기라는 생각이 들면 이 위기를 어떻게 탈출할까 그러니까 헬조선을 어떻게 탈출할까라는 고민해야 되는데 네. 그 경향신문 이번에 박은하 기자님 기사에서도 사회 없는 국가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이번 지난주 네. 토요일 토요일. 예. 네. 사회 없는 국가. 예. 네, 그래서 저는 그 표현이 사회라고 하는 건 구성원의 유기체적 결합이 이제 계속해서 일어나는 건데 예. 각자 도생하고 자기 책임만 남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주택 가격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정부에서는 주택 가격을 규제하면은 뭐 민간 임대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주택 가격을 이렇게 높게 부양한 건 정부 정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혀 시장의 기재로서 사실 말할 수가 없고 설명할 수가 없는 게 지금 한국 사회 주택 가격인데 예. 그래서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고 자가주를 촉진해서 이만큼 떠받친 이 집값에 거기에 진짜 평생 땀 흘려 번 돈으로 불안한 노후를 지금 국민연금 절반이 이제 사각지대에 있는데 이 사람들 예. 어떻게 욕할 수 있겠어요? 저도 예. 그분들의 그런 뭐랄까 터져나오는 분노에 대해서 물론 슬프지만 이해를 못하는 건 또 아니거든요. 예. 그럼 사실 저는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서 작년 세대와 노년 세대에게 불안한 노후라고 하는 게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는 주거 불안이라고 하는 오늘이 이제 있는 거잖아요. 예. 결국에는 한국 사회에서 불안을 공유하고 있는 이 두 세대가 국민연금이라는 걸 놓고 신사회적 연대 전략을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어쨌든 불안한 노후를 해소할 수 있으면 지금의 집값을 구애받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우리가 세금을 많이 내고 그래서 국민연금도 소득 대체율도 올라가고 보험료도 인상돼서 기초연금도 올라가고 세금도 많이 내서 당해년도에 이제 세금 많이 내고 이러면 기초연금도 올라가잖아요. 예. 그럼 이분들에게 안정적인 노후 소득이 보장이 되면 청년들에게도 그 돈으로 공공임대주택을 더 많이 지을 수 있고 그래서 국민연금의 내적 선순환을 가져와서 연대전략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예. 사실 내년 총선에서 민달팽이 유니온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세대 간 연대 전략. 그래서 사실 예. 세대 갈등이라고 부르면 사실 세대 갈등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도 되게 예. 많이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더 손을 잡고
하는 전략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이런 거를 좀 어느 정치가 이어받을 거냐 품어 안을 거냐 예. 이런 게 또 저에게 주어진 과제인 것 같아요. 와, 민달팽 유니온의 구상은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른바 갈등으로 비춰지는 세대가 사실 노후 불안 때문에 그런 거니까 청년들이 그 국민연금의 인상을 대폭 지지해주고 네. 대신 어르신 세대들도 노후 불안이 좀 줄어들면 네. 이런 국민연금 자체로 청년들이랑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짓는다든지 네, 국민연금 엄청나게 기금이 되니까 아니면 있으니까. 집값이 떨어진 정책이나 네. 또는 자기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에게 뭐 지금은 2년밖에 안 되는데 네. 그 장기간 살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국민 세금으로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짓게 하는 걸 반대하지 않는다. 네. 완전 선순환 구조네. 이렇게 돼야 될 텐데. 네, 저는 그쵸? 국민연금 네. 약간 핵심일 수 있겠다 네. 이런 네.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사실 예, 한선희 어떻게 선생님. 보면 청년 주거 문제는 이 모텔 업자들의 로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데이트하고 갈 데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모텔을 이용한다 뭐 그런 그 음모론 또 이야기를 우리 한선희 하시는데요. 선생님 굉장히 독특하고도 새로운 시각이네요. 예.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을 너무 많이 주면 안 된다. 청년들에게 자꾸 피 끓는 청년들에게. 그래야지 집이 없어야지 모텔로 온다. 네. 오, 이건 굉장히 낭만적이면서도 재미있는 해석입니다. 사실 네. 그 뭐 네, 국민연금의 네. 문제이기도 한데요. 사실 그 우리나라 가계 소득이 그 국민 소득의 50%간 넘어서거든요. 겨우 그밖에 안 되거든요. 예. 대부분의 소득들이 그러니까 가계로 가는 게 아니고 기업이라든지 정부 쪽에 다 가버리고 예. 이러다 보니까 사실 뭐 50대 60대 되는 그 세대들 입장에서도 경제적으로 궁핍하기는 사실 예. 마찬가지죠. 올해 이제 그런 면에서는 뭐 국민연금 이거는 그러니까 무엇보다 선결적으로 해결돼야 되는 문제지만 좀 더 나아가서 경제 구조라든지 재벌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또 같이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천우수 팀장. 네, 저도 뭐 정부가 계속해서 이제 세대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요. 역으로 생각하면 세대 간 또 연대를 할까봐 두렵다는 거에 반증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뭐 연대라는 거는 뭐 사회적 약자라든지 아니면 뭐 어려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략인데 네. 어쨌든 이러한 정부의 고도의 프레임에 좀 말리지 않고 네. 이럴수록 뭐 세대를 넘나드는 종횡의 연대를 통해서 뭐 본인의 권리들을 더 적극적으로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와, 우리 천우수 팀장님은 교과서 같은 말씀이신. 선비 같아요, 예, 선비 참여연대, 청년 참여연대, 아닙니다. 선비 참여연대.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아니 야성을 좀 보여주세요. 야성. 자, 국민연금 이야기 하셨어요. 이제 더 나아가서 네. 이제 곧 총선 대선도 오고 네. 지금도 박근혜 정권은 날마다 거짓말을 치고 있잖아요. 막 임금 피크제를 하면 뭐 일자리 청년 일자리 엄청 생기고 비정규직 2년에 4년을 연장하면 청년 일자리 엄청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거짓말이잖아, 완전. 어떻게 네. 지금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국민행복주택도 안 짓고 있잖아요. 네. 약속도 안 지키고 있잖아요. 총궐기밖에 답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자꾸 몇 년 전부터 저희 보고 저희가 민달팽이니까 달팽이 껍질 말고 광화문에서 자꾸 청와대까지 가자 저랑 하시는데 같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예, 좀 죄송합니다. 날씨가 좀 더 선선해지면 예, 예. 이제 날팽이 같으면 잘 빠져나갈 것 같은데. 중에 엄청난 민달팽이 그 껍데기 엄청 큰 걸 들고 죽겠다 이렇게 네, 아이- 집이 없어 죽겠다고. 예, 죄송합니다. 아니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 소망은 있고 청년 참여회랑 같이 하면 이러면 예, 좋을 것 같이 같아요. 해요.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저희 이제 뭐 총선을 앞두고 워낙 이미 지금 뭐랄까 달고 단 청년 이 담론에 다시 띄우고자 하는 정치권의 뭐 안쓰러운 움직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더 저는 사실 조성주 이제 대표님이 주목을 받았던 거는 이 갈등의 상황을 어떻게 포용적 메시지로 전달하냐가 되게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물론 현실이 이제 되게 어렵지만 아까 천운소 팀장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미래가 암울하다라고 규정하고 하는 것과 낙관적인 미래를 견제하면서 사회를 재구성하는 방식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저희가 이제 아까 뭐 총궐기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뭐 앞단에 저희가 뭐 정치 정당의 예. 여러 가지 활동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다시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기존에 이제 우리가 사용도 되게 떼었던 것 같아요. 뭔가 예. 정당에 큰 관심을 갖는 것, 그다음에 혹은 정치적인 욕구를 지니고 출마하고자 하는 것들이 약간 터부시해왔던 뭐 그만큼 정치가 희망을 주지 못했던 사실 뭐 역사적 경험들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사실 지방선거도 이제 청년들끼리 이제 뭐 이렇게 연저적 질서를 구축해보자라고 해서 매번 이제 보통 뭐 소위 말해 연석회의
체제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매번 선거 때마다 큰 의문이에요. 이렇게 해서 되나? 근데 특히 이제 저희가 작년 지방선거를 준비를 딱 할 때 즈음에 이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고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거는 사회를 복원해야 되는 거지 단순히 어떤 정치권을 기대하거나 혹은 뭐 정책 공약을 뭐 협약하거나 이런 부분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사회를 복원할 건가라고 하는 우리 나름의 새로운 연대적 질서, 그래서 민간의 네트워크 구축 이런 활동들을 해서 나름대로 뭐 그 당시에 뭐 플랜나우라는 이름으로도 활동을 해보고 뭐 서울청년정책 네트워크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꾸렸는데 1년 전에 이제 세월호 참사 기자회견 할 때 8개를 겨우겨우 막 모았어요. 8개 단체, 예, 예. 8개 청년단체. 네, 근데 예. 이제 1주년을 앞두고 이번에 또 박근혜 대통령이 출국하셨었잖아요. 콜롬비아로. 예, 예, 그래서 예. 그때 이제 그런 출국 반대 기자회견, 이제 규탄 기자회견을 할 때는 한 이틀 만에 저희가 30개를 모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 그만큼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네트워크 체제, 청년의 존재 상태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것들이 연결망을 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시점에 오면 준비되어 있을 때 총궐기 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그냥 저는 그냥 요즘 뭐 가끔씩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근데 그 분노의 지점을 갈등으로 드러낼 거냐 포용적 메시지로 드러낼 거냐 전 저의 굉장히 중요한 한국사의 기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이제 하게 되는 것 같다. 예. 이런 거고 제가 이번에 뭐 얘기제 참여연대도 700명의 청년 회원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 나이로 따지면 서울에만. 근데 예. 그렇게 치면은 청년 유니온이 1000명 정도고 저희가 이제 아직 한 460명 정도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 참여연대 청년의 나이에 가입된 회원 수가 사실 서울에서 손에 꼽는 거죠. 세 자리 예. 안에. 어휴. 그만큼 어마어마한 에너지들을 예. 어떻게 연결망을 시켜줄 건가. 저는 이게 우리에게 놓여진 예. 과제라는 거. 그러니까 없다는 걸 찾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걸 어떻게 연결할 건가. 예.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청년들 입장에서 답답하면 네. 담벼락에 대고 욕을 하거나 아니면 청년 유니온, 청소년 유니온, 민달팽이 유니온, 알바 노조 알바였는데 뭐 청년 참여인데 어디라도 가서 함께 해야 된다. 근데 저번에 이게 모임 8개 단체였다. 네. 더 있죠. 근데 이제 사실은 그때 이제 뭐 예. 보통 급하게 기자회견 하면은 예. 소위 말하는 준비된 정도에 따라서 예. 이게 굉장히 짧은 시간에 기획을 하거나 이제 소위 말하는 조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네. 이제 1년 정도 거치니까 저희도 여러 가지 연습을 하고 또 그 1년 사이에 여러 가지 뭐 청년들을 지원하는 뭐 네트워크체라든가 이런 게 생기면서 예. 자생적 조직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죠. 전 이게 그냥 너무 좋네요. 네, 예. 그냥 청년들이 뭔가 뭐 운동을 꼭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이 위기 사회를 어떻게 극복할 건가라고 하는 나름의 예. 사회 재구성의 움직임들이 일어난다라고 예. 보거든요. 예. 거기 굉장히 다양한 단체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예. 운동하는 단체만 예. 있는 게 아니라. 네. 청년 너무 좋고 저는 제 꿈이 아동 해방 동맹, 청년 해방 동맹을 만드는 거예요. 아동과 청소년이 해방돼야 된다 언젠가. 근데 언제 저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근데 40대가 돼버려가지고 그걸 이야기하기가 좀 민망하긴 하지만 그래도 반드시 아동과 청소년, 청년이 제일 고통받은 그럼 거기 해방 동맹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예, 동물 해방 동맹도 있었어요 예전에. 그분들이 동물원 습격하고 그랬어요. 동물들 해방하려고. 실제로 그렇죠. 60년대, 12년대에 신사회운동. 예. 그러니까 가장 약한 사람들의 삶이 나아지면 전 사회가 나아지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아, 그렇게 야, 청년 맞습니다, 문제를 맞습니다. 바라보면 되게 좋을 오, 것 대단하신 것 같아요. 같아요. 예. 맞아. 한 곳에 부리는 모든 곳에 정의를 이어가고요. 교도소와 동물의 인권이 상상되면 비재수와 비동물인 인간의 인권 훨씬 더 향상된다고 네. 그랬어요. 네. 그렇죠, 선생님. 그렇죠. 선생님 아니 그런 이해를 이야기를 많이 해주세요. 했어요. 예, 예. 이제 허슬러 같은 그런 예. 그 좀 그 야한 잡지잖아요. 허슬러. 네. 예. 하슬라 뭐예요? 이게 뭐예요? 미국의 허슬러라고 하는 거의 레리 플랜트가 만든 포르노성 네. 잡지예요. 그 레리 플랜트라는 플랜트. 영화에 예, 그 유명한 이야기가 나요. 영화예요. 나 같은 쓰레기도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면은 예. 당신 같은 고매한 기자들의 발언은 더 보장될 게 아니냐. 예. 이런 이야기들 하거든요. 예, 그 우디 에렐슨이라는 배우가 그 배우겠고 레리 플랜트 진짜 명령하예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포르노가 사람 죽이냐? 이걸 단속하는 미국 권력자들은 매일처럼 미국하고 미국 밖에서 인간을 죽이고 있다. 포르노는 오히려 사람은 안 죽인다. 그러니까 하나는 그 표현의 자유하고 하나는 차라리 사랑을 하게 해라. 네. 죽이지 말고. 아, 그 두 말 아주 유명한 논쟁이고. 와, 선생님 오늘 드디어 통하는데요, 저희가. 레리 플랜트. 영화가 레리 플랜트 vs 피플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 시민들이 그걸 처음에 규탄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시민들이 편을 그 들어주죠. 재판이 걸리죠. 네. 네. 최근에 네. 보니까 코스타리카에서 동물원 없앴잖아요. 예, 코스타리카. 네, 예. 근데 그게 이제 코스타리카가 군대가 없는 유일한 또 국가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동물원도 없애고. 네, 예.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연관져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그럴 수 있겠다. 맞아요. 그 나라는 저도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이 주목하고 있는데
뭐 청년들의 요즘에 이제 투표를 안 한다 그러는데 거기는 어린이들도 투표를 해요. 네. 코스타리카? 네, 맞아. 어린이들도 투표를 맞아, 시키는데 맞아. 다만 네. 집계에서만 제외하는 네. 거예요. 아, 근데 집계에서. 투표하는 게 가장 큰 민주주의의 이런 교육이다라고 하면서 그런 거를 하는 거 보면서 뭐 나라는 좀 어쨌든 뭐 작고 경제 규모는 우리보다 작아 보이지만 예.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정말 훨씬 더 훌륭하네. 배울 점이 저는 많은 나라인 아동에게 것 진짜 같아요. 투표권을 주자는 사람인데 그러면 아동 유권자들이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아동을 위한 많은 정책이 나오지 않겠어요? 애들 키우기 얼마나 힘들어요. 아이들 입장에서 스트레스 받는 거 얼마나 많고. 맞아요. 네. 그 투표가 사전에 투표 결과를 아마 개표를 하지 않나요? 그 미리 공개하는 걸로 그렇죠. 알고 네. 있는데 공개를 그것만. 해서 아, 아동 네. 투표는? 네, 네, 그래서 네, 청소년들한테 지지받는 정당, 네, 네. 지지받는 네. 지도자들의 일단 집계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아, 그러니까 그게 상징적으로 예.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또 많이 신경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예, 너무 그래서 좋네요. 예. 우리도 내년 총선 때 그런 거 한번 실험적으로 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요. 성원권 연령 예, 인하도 예, 해야 되고. 예. 이제는 인권 단체들이 뭐 교육감 사전 투표 막 그러는데 막 우리나라 선관위는 막 그거 막 불법이라고 또 네. 그래요. 사전 투표 뭐 모의 투표 이런 걸 네. 못 또 하게 낙선 해요. 운동이 아이콘 참여한대 아니니까.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이제 낙선 운동도 해야 될 수 있으면 해야 되겠지만 네. 그런 일종의 예. 특정 유권자들의 선호도도 알아보는 것도 네. 의미가 있겠네요. 좋습니다. 좋은 예, 하나 한사희 선생님.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우리나라에서 그 청년들이 가장 많이 기숙돼 있는 데가 대학이잖아요. 네. 예. 대학은 왜 이렇게 침체됐을까요? 아, 어떻게 보세요? 예. 오. 정말 학생들하고 그 이야기하거나 또는 학생들이 그 행동하는 거 보고 있으면 참 답답하거든요. 예. 정말 저렇게 그 혈기왕성하게 풀풀 날아다녀야 네. 될 학생들이 그냥 이렇게 무거운 가방 들고 그냥 네. 푹 이렇게 쳐져 있는 거 보면은 정말 그 가르치는 입장에서 뭘 해야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안쓰럽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네. 좀 같이 네. 일면 연대할 그렇죠. 요구하는 어른들이나 네. 선배들 많이 같이 사실 싸웠으면 어떻게 좋겠다 이런 보면은 생각도 이번에 좀 기승예비 그 반환하라는 예. 소송을 대법원에서 기각해 버렸지 않습니까? 기가 막혔습니다 진짜. 사실 이런 경우에는 학생들이 정말 반발해야 되거든요. 예. 그 멀쩡한 내 돈을 뺏어 가놔 놓고 예. 그걸 안 돌려줘도 된다고 판결이 나온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항소심까지 다 이겼는데 네. 대법원 안에서 무너뜨려 버린 거 네. 아니에요. 학생들한테 예. 그 이야기가 물론 이제 저희는 사립대학이기 네. 때문에 애들이 실감을 못 하죠. 그런데 국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정말 호주머니를 그냥 그래도 털린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그거에 네. 대해서 사실은 이런 좀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결국 조직화해 내는데 시간과 네. 이제 조직화의 비용이 드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직화의 비용을 감당할 자신이 없거나 혹은 예전에는 그게 학생회로 그렇죠. 이제 대변이 됐었는데 학생회가 사실은 이렇게 좀 학습 효과가 생긴 것이 학생회 해서 뭐 1년, 2년 한다고 해서 그게 네. 나의 취업이나 나의 장래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예. 사실은 이제 뭐 어느 정도는 그냥 각계전투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문제를 내가 느끼긴 하지만 주거 문제, 월세 문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은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저는 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의식은 치열하다는 것은 우리가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그 문제의식이 행동으로 또는 집단적 행동으로 이어지는지 않는 부분에 대한 해석이 이제 분분한 건데 임경희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아직 재학 중이시죠? 아니요, 전 졸업한 아, 지 언제 졸업했어요? 저희 벌써 2년, 3년? 아니 신촌 대학생의 아이콘이신데 언제 벌써 이제 신촌 대학생을 벗어났단 말이에요? 아, 제가 슬퍼요. 영혼이 대학생들의 해방을 위해서 투쟁하실 분인 줄 알았는데 이제 어느덧 청년들의 집을 위해서 네, 이제 청년들 네. 집으로 예. 그 하얀사업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님께서 네. 이제 우리나라 너무 지위 경쟁이 심한 나라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보니까 단순히 불안정 노동시장 문제도 있고 뭐 집값 비싼 문제도 있는데 너무 많은 영역들이 저도 서열화되고 있다라는 인상을 네, 많이 맞아요.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자리 내에서도 위기화가 너무 심하고 네. 그다음에 집도 하다못해 막 예전에 막 레미안 이런 푸르지오 같이 그런 고급형 아파트 나올 때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의 가치입니다라고 얘기를 막 하잖아요. 되게 야만적이라 생각하거든요. 몰상식하예요, 제일 진짜. 아주 그냥 저희 네. 집은 주공 아파트인데 그 이름 바꾸자고 막 그러고. 네, 그러니까 아, 그래서 그렇죠. 맞아요. 이런 무슨 중아파트가 마을 사실은 붙어요. 제일 좋은 요즘에. 아파트인데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 너무 약간 모든 삶의 영역들이 위기화되다 보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에 올라가지 않으면 박탈의
걸 사실 느끼게 되는 거. 사실 박탈당한 예. 것도 아닌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는 게 이게 저는 좀 팽배하다 보니까 경쟁이 가속화되는 부분에서 사실상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다. 네. 선택지가 없어지게 되는 거 예. 아니냐. 서열화가 되는 순간 높은 곳에 가기밖에 없고 그런 게 하나 있고 저는 사실 문제가 너무 복잡해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 예전에는 대안을 좀 찾을 때 좀 단순한 문제들은 빨리 찾을 수가 있고 그러면 힘을 몰입할 수가 있는데 사실 등록금 문제 같은 경우도 뭐 되게 전통적으로는 뭐 예산을 많이 투여해서 뭐 사립대가 많이 돈을 내게서 뭐 적립금을 쌓지 못하게 한다거나 예. 혹은 주거 문제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아주 많이 확충을 하고 다 뭐 3주택 이상 몰수라면 단순에 해결되겠죠. 근데 이제 워낙 이해관계가 복잡해진 과정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데 사회는 너무 빠른 속도로 나빠지고 있는 거 아닌가. 예. 전 이러니까 변화의 기운을 점점 더 느끼기 너무 어렵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 대학생 입장에서. 예. 근데 이제 저도 대학생들 많이 만나요. 2011년 반값 등록 투쟁하니까 2011년도 그래도 네. 국가장학금 생기지 네, 않았느냐. 그렇죠, 맞아요. 학자금 대출 이자를 최근에 2.9%에서 2.7%로 또 네. 0.2% 내렸거든요. 전환대출도 예, 그리고 그렇죠. 저기 대출 연체자들 네. 이렇게 삭감도 해줬고 그래서 네. 그런 사례들을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그러면 또 힘을 내는 것 같아요, 선생님. 네. 네. 근데 이제 다만 너무 많은 짐이 있다 보니까 그런 사례들 꼭 같이 해보자라고 하다가도 조금 이제 그러면 김경민 시장처럼 뭔가 약간 사실 노력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노력을 강요받는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노력까지를 조직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닌가. 네. 저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한국 사회에서 사실은 계속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뭐 나 별로 좀 좋지 않은 일자리 네. 혹은 이제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에 몰려 있는 친구들이 저는 주로 이제 지방 대학이나 아니면 네. 일명 소위 스카이가 아닌 대학에 네. 다니는 친구들이 아무래도 그런 환경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고 저는 네. 보거든요. 근데 네. 어떤 사회가 이런 거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한 거 가지고 대학을 입학을 하게 되는데 네. 그 성적이 사실은 평생을 좌우하게 된 한국 사회에서 한국 사회는 사실은 입학한 대학이 어디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졸업한 학교가 어디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2년제 칼리지 스쿨 2년제 대학을 나와서 공부 열심히 해서 편입하면 그 졸업한 학교를 물어보지 입학한 학교를 물어보지 않아요. 근데 한국 사회는 입학한 학교가 어디냐 그거 물어보고 뭐 최근에 어떤 학교에서는 입학한 학부에 입학한 아이와 편입한 그다음에 또 대학원으로 그 학교에 들어온 사람을 서열화하는 게 내부에 또 한번 있어서 한번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많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친구들이 스스로 조직화함에 있어서 자신감을 좀 떨어뜨리는 문제도 있다.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문제가 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뭐 70년대, 80년대 선배들은 사실은 일단 대학생 비중이 적었기 때문에 일단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운동을 좀 해도 일단 그때는 막 고용이 막 창출되는 네. 상황이니까 네. 사실 일자리랑 그렇게 직접적으로 자기의 운동을 했던 것이 낭만일 수도 있고 친구들 간의 연대지만 그게 나의 직업이 내가 취업 못할 수도 있다는 거랑 연결되지는 별로 않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요즘은 당장 너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사실 학교도 별로 안 좋은데 이게 한국 사회에서 그냥 학교도 별로 안 좋은데 여기서 운동해가지고 너 어떻게 할 거야? 이 말 한마디에 선뜻 이렇게 뭘 못하고 그리고 그 선배가 후배한테 너 해보자 이런 얘기를 사실 하기가 쉽지 않은 사실 사회로 점점 몰려가고 있다. 네. 저는 뭐 이것도 사실 좀 중요한 문제라고 예. 생각해요. 예를 들자면 제가 하나 그냥 인상 깊었던 예. 일은 제가 이제 한신대 평화공동센터에서 잠깐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한신대. 네, 근데 그게 메인 캠퍼스가 수원에 있어요. 그래서 수원에 있는데 그러니까 수원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수원에 있는데 한 친구가 학생의 말이 저는 너무 좀 오래오래 기억에 남는 건 이제 그 친구는 집은 서울에 있어요. 그 학교는 수원에 있고. 근데 이제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면 자기는 서울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올라갈 때는 좀 지하철이 한가하고 내려갈 땐 어쨌든 올라갈 때 자기는 그 그러니까 서울에서 공부를 마치고 내려오는 친구들이 그렇게 부럽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이 친구가 진짜 얘기인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진짜 이 아이들의 마음에 그 깊은 열등감이구나.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이 친구들의 어떤 열정이나 자원을 진짜 자신감으로 바꿔주지 않으면 참 우리 사회가 이렇게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 모순에 그 모순이잖아요. 인서울이 아닌 대학을 함부로 대하고 불이익을 주는. 그럼 그 모순에 맞서 싸워야 되는데 그쵸?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한 것으로 평생이 결정되는 건 뭐 마이클 샌들이 왔다 가는 그냥 졸도할 일이잖아요. 정의란 무엇인가를 네. 물었던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그것을 근데 투쟁으로 전환하기보다는 일종의 어떤 자괴감이나 어떤 수능 혹은 어쨌든 그래도 서바이벌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저는 그 자리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하고 있어요. 맞아요. 아주 열심히 살아요. 맞습니다. 다만 집단적 투쟁으로 이것이 또는 집단 실천으로 전환하는 데는 노력과 시간이 걸린다. 네. 계기가 있어야 된다. 반값 등록금 투쟁도 2011년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2007년, 8년, 9년, 10년, 11년 이렇게 한 5년간의 숙성기를 거쳤어요. 네. 대학생 단체, 청년 단체, 우리 연세대 학생들 같은 경우 굉장히 처음부터 막 계속 등록금 10일 거는 여러 가지 활동이 있었거든요. 참여연대랑 소송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막 이러면서 분노가 이제 확 폭발한 것처럼 선생님 분명히 또 그런 날이 올 거라 저는 믿습니다. 곧 300만 억도가 총궐기 할 날이. 근데 저는 뭐 총궐기에만 의존하는 것도 네.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그렇죠? 임경희 대표님. 건대 로스쿨은 그래도 로스쿨 학생들 중에 최초로 등록금 비용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던 네, 그랬죠. 인권과 네. 평화의 로스쿨입니다. 인권과 네. 평화의 로스쿨. 그되게 저는 학생들 부추겼다고 지켰어요. 그거. 네, 우리 선생님. 자, 총궐기만이 답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총궐기는 실제 가능할지도 미지수고 가능해도 총궐기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 옛날 뭐 전대협처럼 막 100만 총궐기로 되는 문제는 아니고 오히려 지금 수준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크고 작은 모임을 활성화하고 연대를 하자. 그래서 많은 청년단체 생겨나고 있는 건 저는 아주 희망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임경희 대표님이 이제 민달팽 유니온도 이야기하셨으니까 민달팽 유니온, 청년 유니온, 청소년 유니온, 알바연대, 알바노조, 정치발전소, 대학생 YMCA, 대학생 나눔 문화 막 생기는 거잖아요. 거기다 청년 참여연대도 생겼고 청년 36.5 이런 단체도 있더라고요. 많이 있더라고요. 곳곳에. 이런 단체들 다 네트워킹을 해나가면 거대한 힘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때요, 임경희 대표님? 이제 서서히 정리도 하면서 민달팽 유니온은 대단한 단체죠. 덕분에요. 아이고 왜 그러세요? 아니 아직 근데 회원이 1000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주거난에 시달리는 전국에 300만 대학생과 1천만 30대 40대가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좋은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창립을 한 지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한 지 이제 한 3년 차에 3년 차인데 벌써 800명을 모았다. 아니요, 400명 어디서 나온 숫자예요? 저는 항상 숫자를 두 배로 뻥튀기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네,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제도 개선에 네. 활동을 하고 있죠. 제도의 정책이 좀 잘 입안될 수 있도록 하고 설계하는 게 있고 실제로 청년 주거 문제라고 하는 건 원래 뭐랄까 인정되지 않았던 문제를 인지하게끔 하고 그다음에 그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주거 정책이 새롭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개선보다는 설계가 훨씬 더 중요한 거야. 저희끼리 하는 얘기는 운동장에 규칙이라도 있으면 규칙을 어긴 사람에게 지키게끔 하면 되는데 규칙이 없는 거는 규칙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그런 운동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접 이제 주거 공동체를 이제 만들어서 저희는 나름대로 이제 1인 가구들의 연합체라고 했을 때 그런 1인 가구 문제를 해결할 때 그냥 원룸 좋은 플러스 원룸을 주는 게 아니라 공유주택 형태로라도 뭐 독립된 공간이 뭐 기본적 주거권이 보장되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서로 좀 비스듬한 인간관계가 되는 거 서로 좀 기대 볼 수 있는 관계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아까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셨듯이 왜 집단적 실천을 보이지 않는가 혹은 집단적 실천이 이전 세대에 비해서 폭발적이지 않는가라는 얘기 전 두 가지의 진단을 하고 싶은데 하나는 그런 집단적인 뭔가 가능하려면 협력해본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 사회 중등교육 과정에서는 내 옆 친구랑 이기고 내 옆 친구랑 말을 안 섞는 거를 칭찬받았던 지금의 세대에게 어떻게 누구와 협동을 하는 걸 익숙하겠어요. 사실 저는 08학번인데 여기 재수했지만 근데 저만 했어도 학교 다닐 때 1등보다 100등까지 막 붙였어요. 모의고사 보고 나면 특히 이런 거 한 경험한 청년 세대가 이름을 붙여놔요. 네, 등수랑. 등수라 이렇게. 근데 학교 교훈에 막 그런 것도 있었어요. 뭐 내가 졸고 있는 동안 내 친구의 책장은 넘어간다. 뭐 이런 거나 그런 거 있었어요, 진짜. 지금 안 자면 남편 얼굴이 바뀐다 뭐 이런 그런 게 지금 안 있는 자면 거죠. 남편 얼굴이 바뀐다. 뭐 이런 게 있는데 남편 얼굴이 바뀐다는. 그러니까 아니 심지어 얼굴도 바뀔 수 있죠. 바뀌죠. 돈 써갖고 성형하고 남학교에 있었던 나타나니까. 표 같아요. 남학교에. 뭐 지금 공부 안 하면 부인 얼굴이 바뀐다. 바뀐다거나. 이거 그 있었어요? 이제 네, 그런 같은데요? 되게 뭔가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그런 협력의 경험들을 너무 하기 어려웠던 세대. 놀이터도 사실 제가 거의 마지막인 거예요. 놀이터에 놀아본. 예. 제 동생은 놀이터가 없는 때 다른 것 같고. 근데 두 번째는 이겨본 경험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요즘 뭐 조성주 대표님 말씀하시는 작게라도 이겨보는 경험. 사실 민달팽이 작게라도 유니온도 이겨보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예. 그리고 이겼다는 걸 저는 기성세대들이 자꾸 해석해 주니까 이기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전 작게라도 이긴 경험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이걸 해석을 해주지 않는 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민주화 투쟁 이후에 대통령을 바꿔보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네. 누군가를 내려오게 하거나 이게 사실 이긴 경험이라고 얘긴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관리비를 10,000원을 낮춰본 게 이기는 경험이거든요. 예,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바깥 네, 등록금 투쟁도 한 네. 70%는 승리했잖아요. 네, 네. 근데 엄청난 약- 승리죠. 예, 이게 약간 좀 국가장학금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일본에는 없어요 한 푼도 실제로. 예. 약간 열패감이 조금 많아진 것 같다. 한국 사회가 예. 약간 침체되어 있는 작은 과정에서 승리를 이제, 주목하자. 예. 그런 경험을 저는 근데 비단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배우는 것도 굉장히 저는 훌륭하기도 하고 사실 저도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배워왔었죠. 예, 많이 만났잖아요. 네. 예. 죄송합니다. 그렇기도 하지만 저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제도의 경험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배우는 게 저는 조금 더 예. 민주주의 발전된 사회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정부에서 받거나 예. 혹은 뭐 국가장학금 혹은 공공주택에 내가 입주함으로써 예. 내가 여기 시민임을 인정받는 건 전 이게 이겨보는 경험이라는 거 생각도 오, 들거든요. 예. 이게 저는 좀 더 한국 사회에서 집단적 실천이 가능하게 하는 예. 경로이자 또 결과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거리뿐만 아니라 제도에서 생활에서 예. 아 너무 오늘 마무리 말씀 좋네요. 그러니까 거래 투쟁만 찬양할 필요는 없다는 거잖아요. 그날에서 네. 거리를 폄훼하시는 것도 아니고 네. 거리에서 맨날 사시니까 좋습니다. 아 좋고 그다음 정치발전소는 우리 민달팽 유니온에 가입합시다, 여러분. 저도 10,000원씩 내고 있어요. 참고 청년 유니온 10,000원, 민달팽 유니온 10,000원, KYC 한국 청년협회 10,000원, 청년단체 3개에 10,000원씩 내고 있어요. 저도 참여한 야, 대원입니다. 그러면은 아, 감사합니다. 회원 갈비 가져올 걸. 저희 같은 노땅들도 가입할 수 있어요. 아, 그럼요. 선생님 저도 자, 정치발전소. 40대인데 민달팽 유니온 10,000원, 청년 유니온 10,000원씩 내고 있어요. 교수님 기다리겠습니다. 네. 2만 원에 자, 우리 됩니다. 정치발전소도 어. 요즘에 굉장히 잘 나가잖아요. 박상훈 잘, 선생님, 뭐 조성주 선생님, 뭐 김경미 실장님도 유명한 분이에요. 그렇죠. 아닙니다. 팟캐스트 세계에 가면 뭐 옛날 왜 저기 그러십니까? 김종배 이털남 김종배 선생님이랑 방송도 정기적으로 하신 분이고요. 아닙니다. 잠깐 보통 분이 했습니다. 아니에요. 덕분에라고 하시고요. 덕분에. 아이고, 덕분입니다. 예, 아닙니다. 아, 예. 저는 사실은 네. 이제 임경지 위원장 말씀에 너무 많이 공감을 하고 발전소는 이제 핵심은 사실 이런 거예요. 차세대 정치 지도자들을 사실은 적극적으로 키운다. 특별히 예. 그거 저희는 이제 정당 정치인으로 좀 키우는 거에 좀 많은 사실 관심이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한국 사회에서 유일하게 어떤 공직에 출마할 수 있는 선출직 공직에 출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데가 사실 정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출마하지 않는 이상.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선출직 공무원을 배출할 수 있는 기관이 저는 정당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정당이 사실 그런 차세대 지도자들이나 리더를 양성할 수 있는 뭐 교육 프로그램도 없고 시스템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많이 무능력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긴 하지만, 근데 계속 이제 그곳을 욕하고 나면 그러나 우리는 또 그들을 뽑아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는 이 영역을 뭐랄까 한국 이제 뭐 참여연대가 이제 20년 됐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는 이제 거기서 모아진 역량이 또 이제 정당을 좋게 만드는 것에 저는 좀 에너지가 예. 좀 모아지면 좋겠다 생각이 예. 듭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으로는 저는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저도 이제 정당을 이러이러한 고민 끝에 사실 정당을 가입을 했는데, 정당 가입을 해보니까 너무 생리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이 돌아가는 시스템도 너무 다르고, 그리고 실제 선거를 뛸 때 그 정당의 그 어떻게 보면 약간 검투사 같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선거에서 누가 선거 때 이제 뭐 새누리당, 민주당, 뭐 정의당 이렇게 막 붙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야권이 이겼으면 좋겠는데, 근데 야권에서 선거 때 정말 저쪽이랑 말 그대로 이제 더러운 싸움들을 막 몸으로 막아가면서 막 하는, 그 사실 불법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막 하고 있는 사람들 다 보면은 제가 욕했던 사람들 이게 뭐 이랬던 사람들이고, 근데 막 아까 말했듯이 막 맨날 이렇게 리더들이 계속 이렇게 바꾸는 과정에서도 그런 어떤 정당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든 만들어보고 했던 그런 친구들도 보니까 너무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 저는 사실은 이제 뭐 지난 2012년 대선을 좀 생각해 보면 저는 좀 아쉬운 게, 사실은 이제 대통령 후보, 어쨌든 야권의 대통령 크게 나온 두 분 후보가 뭐 문재인 지금 대표, 그다음 안철수 전 대표인데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두 분 다 이제 당원이 된 경험이 6개월도 안 되신 분들이 대권 후보로 나오셨잖아요. 근데 사실 국회의원 어느 정도 사실 뭐 정치인이라면 사실은 선출된 어떤 국민회에서 뽑힌 사람들이 국민회에서 뽑히지 않은 공무원들을, 관료들을 사실 견제할 수 있는 힘,
이럴 땐 어떻게 견제해야 되고 그런 힘을 사실은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경험 하나도 없이 갑자기 대통령 후보가 되는 우리 사회는 좀 불행한 사회다. 예. 저는 그래서 사실 이제 임경지 위원장이나 또 이제 우리 천웅소 팀장님 같은 경우는 이런 분들께서 사실은 사회 경제적인 어떤 정체성으로는 이렇게 민달팽 유니언 혹은 잡년대 예. 이런 이제 하나를 가지시되 정치적인 파트너,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꿈을 이제 생각들을 정치적으로 실현시킬 예. 수 있는 정치적 파트너를 어느 당이든 선택하셔서 적극적으로 그 당을 좋게 만들고 예. 그래서 그 당에서 좋은 리더들이 많이 배출돼서 실제로 관료들을 탁 통제할 수 있는 리더로 좀 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네. 멋있네요. 뭐 옛날에 다 우리 막 민주노동당 막 도와주고 그랬었는데 네, 네. 요즘에 좀 어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정치발전소도 회원 모으죠. 네, 모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가 청년 정치인으로 양성되는 건 나는 아직은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해서 응원도 네,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아, 좋습니다. 정치발전소. 정치발전소. 네. 그다음에 이제 청년 변혁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는 태풍의 눈 청년 참여연대 천우수 팀장님 어떤 비전으로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아니 저도 요즘에 이렇게 청년들 많이 만나고 예. 보면 뭐 토대 분위기에 상당히 무르익고 있다고 느껴요. 예. 최근에 이제 뭐 아까 청년 유니온, 민달팽 유니온도 얘기했지만 온라인 상에서 최고의 유니온은 일 못하는 사람들의 유니온이에요. 일몬 유니온. 네, 들어보셨어요? 일몬 알아요. 제가 상당히 많이 알아요. 아까 예. 이제 청년 유니온이 네. 이제 1,000명의 회원인데 일 답정너도 못하는 사람들의 알아요, 답정너. 유니온은 예. 뭐 비록 답정너 이렇게 이제 박근혜. 페이스북 안에 있는 온라인 그룹이긴 하지만 네. 회원이 무려 6,000명이에요. 일몬너. 네. 근데 거기서 저는 이제 가능성을 발견한 건 일몬너가 아니라 일몬 유니온. 또좀 답정너하고 내가 헷갈려. 답정너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일몬 유니온. 네. 단순히 이렇게 뭐 회사에서 단체에서 이제 일 못했던 사례를 이렇게 공유하고 위로받고 이런 거에서 시작을 했는데 예. 점점 더 이분들이 발전하고 있는 게 그런데 이것이 꼭 내 탓은 아니야. 예. 경쟁을 통해서 서열화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면서 예. 이제 점점 사회 분노로 이렇게 모아지고 있고 최근에는 책도 냈어요. 오. 그래서 이게 좀 더 발전하면 예. 이 온라인 상의 이런 유니온이 이제 꼭 밖으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예.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뭐 청년 유니온, 민달팽 유니온도 훨씬 더 예. 이렇게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뭐 청년 참여연대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제 대학생들이 이제 행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좀 덧붙이자면 이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좀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거든요. 아까 이제 임경지 위원장도 말씀했듯이 뭐 아까 작은 승리의 경험은 필요하다고 얘기했듯이 행동을 통해서 이제 변화할 수 있다라는 이런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좀 아직은 예. 적기 때문이 예.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땐 그건 점점 끓고 있다고 봐요. 마치 물이 이제 오. 100도씨가 되기 전까지는 예. 이렇게 변하지 않듯이 지금 청년들의 분위기 그리고 수많은 이런 노동자들의 이런 분위기는 끓고 있다고 보고 청년 참여연대도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건 이제 스스로 좀 목소리 내고 연대하고 그래서 예. 이제 대변하는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있고 예. 참여연대가 20년 동안 이제 14개 센터를 발족하거나 부설기관으로 갖고 있는데 청년 참여연대가 단순히 15번째 이런 센터가 아니라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거든. 당사자들을 회원으로 두는 이런 구조가 스스로 좀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이런 구조도 현재 마련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여연대 입장에서는 큰 도전이고 실험인 이번 청년 참여연대 발족에 대해서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 너무 좋네 멋있네. 설령 참여연대가 약간 마음에 안 들어도 청년 참여연대가 마음에 들어서 가입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너무 좋네요. 맞습니다. 마음 아주 그냥 굳세게 먹고 편하게 먹고 좋은 일을 엄청 하면 되겠네요. 예, 적극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시민 한 사람으로. 오늘 민달팽 유니온 정치발전소 청년 참여연대 막 희망이 넘쳐나는데요. 작은 승리부터 챙기자. 정치를 어떻게든 청년의 것을 만들자. 우리 시민의 것을 만들자. 시민단체들도 너무 정치를 시민운동과 정치를 너무 대변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한살 선생님 마무리 말씀. 네. 예. 오늘 그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중에 이제 은연중에 복선으로 깔려 있던 게 뭐냐면 복선으로 깔렸던 주어가 50대, 60대입니다. 예. 이 50대, 60대들은 아주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부터 출발해서 뭔가 홀로 서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예. 근데 딱 하나 갖지 못한 것이 다른 사람의 손을 잡는 법을 제대로 몰랐던 거죠. 지금도 보면은 그러니까 자기 아들, 딸은 소중하게 여기면서
다른 아들 딸들의 손을 잡는 것에는 익숙지가 않습니다. 예. 오늘 나왔던 이 많은 이야기들은 한편으로는 청년의 그 어려움이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그 청년의 어려움을 만들었던 50대 60대의 현재의 문제거든요. 예. 사실 이 50대 60대가 지금 그렇게 배타적으로 나오게 되는 그 기득권을 주장하는 원인 중에 하나도 국가라든지 이 재벌이라든지 이 일종의 수탈 구조거든요. 예. 뭔가 그러니까 자기의 그 조그마한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아둥바둥할 게 아니라 이 청년들과 더불어서 청년의 손을 잡고 정말 우리 모두의 그 복지와 인생을 위해서 좀 같이 연대할 필요는 있지 않는가. 예. 그래서 50대 60대도 좀 청년 문제를 좀 한번 들여다보고 예. 공감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분노하고 과감하게 행동으로 나설 필요는 예.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마무리까지 엄청 깔끔하십니다. 너무 좋은데요. 근데 범국민적 연대로 그렇죠. 같이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자. 그리고 어쨌든 청년을 응원하고 더 어렵다면 말로만 어렵다고 안쓰러워하지 말고 청년 응원하고 지원하고 네. 그들이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행동하자. 이렇게 생각해보고 청년이든 장년이든 민달팽 유니온 정치발전소 청년참여연대에 가입하고 응원하자. 네. 이렇게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예, 오늘 고생해주신 우리 민달팽 유니온 정치발전소 청년참여연대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참여연대 2015년 캠페인 한 시민 한 단체 후원하기. 저기 절탑 위에 오르는 사람이 보이는가. 안녕하세요. 노래 만드는 윤영배입니다. 제가 요즘 한숨이 많이 늘었습니다. 요즘 같은 때 근원적으로 우리한테 희망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점점 감당하기 힘들 만큼 들어서 그래요. 그렇더라도 언제까지 뭐 이러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적극적인 행위가 마음이 가는 시민단체를 찾아서 고민을 같이 나누고 같이 뭔가 마음을 보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마음이 통하는 어떤 잡지를 오랫동안 구독해 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유로운 언론을 위해서 언론협동조합의 조합원이기도 하고. 지금 다들 어떻게 지내세요?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 2015년 함께 행동하고 싶은 단체에 후원하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환하게 넓게 정의롭게 더 나은 세상을 향한 행복한 참여, 따뜻한 연대. 2015년 참여연대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